과거에 비해 각종 살인 사건이 조금씩 더 잔인성을 보이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요, 어느 누구도 범죄의 타겟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현장을 뛰고 있는 종사자들까지도 범행의 타겟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의 대부분은요,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억울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이 누군가의 욕심에 의해서 타인의 생명권을 강제로 침해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범죄라고 부르죠. 살인 사건의 피해자들을 보면은 안타깝다와 동시에 분노감을 일게 되는 것이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감정이지만, 이번 사건은 이러한 생각보다는 더 먼저 들게 되는 느낌이 어이없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15년 전 한 경찰관이 근무 도중에 괴한에 의해 칼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살해당한 장소가 말도 안 되게 파출소 안이었습니다. 시민의 치안을 가장 가까이서 담당하는 파출소 안에서 벌어졌던 이 살인 사건에 당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고요. 경찰은 대한민국 범죄사에 있어서 가장 큰 오점 중 하나를 남기게 되었으며, 동료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기 위해서 경찰은 오늘도 이 사건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2002년에 발생했었던 전주 파출소 살인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이 추석 연휴였다고 합니다. 9월 20일 밤 12시 50분쯤이었어요. 순찰을 마치고 복귀하여 파출소 문을 열게 된 경찰관의 눈에 가장 먼저 보인 것이 피를 흘리면서 책상에 쓰러져 있는 54살의 백선기 경사였습니다. 발견 당시 이미 사망을 해 있었고요. 목과 가슴을 흉기에 6군데나 찔려 많은 양의 피를 흘린 채 사망해 있었습니다. 사망 사건에 이은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당시 백선기 경사가 소지하고 있었던 그 389경 권총도 함께 사라진 상태였어요. 권총 안에는 실탄 4발과 공포탄까지 장전이 돼 있었기 때문에 범인이 이 권총을 이용해서 추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누군가가 파출소에 침입을 해서 경찰관을 살해하고 그 권총을 빼앗아서 달아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황당할 정도로 쉽게 상상하기는 어려운 살인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이야기할 사건 내용과 동시에 이런 범행을 저질러야만 했던 그 범인의 이유와 그걸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가장 분노했던 사람들은요, 이 사건으로 물론 가족도 당연하고 경찰들이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자신의 조직의 자존심을 건드린 행위로도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공권력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 행위로 규정을 했고요.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인력을 동원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에 500여 명의 경찰을 투입해서 인근에서 밤샘 영업을 하고 있던 가게 주인들을 대상으로 목격자 확보에 나섰고요. 백경사 주변 인물들에 대한 탐문 수사와 사건 현장이 되는 이 파출소 주변의 도로, 백경사의 자택과 범인의 예상 도주로 등에 대한 수색 작업을 굉장히 크게 벌였어요. 하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는 못했고 결과적으로 목격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범인의 인상착의를 확보하는데도 실패했어요. 아래 사진은 보통의 파출소 안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모습입니다. 이쯤 되면 의문스러운 게 있죠. 파출소라고 하면은 CCTV가 설치되어 있다 라고 하는 점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일반 상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파출소 내에서 만약에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오히려 수사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파출소의 사건 당일 날에는 CCTV가 설치는 돼 있었지만 작동하지가 않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범인의 얼굴을 아무도 보질 못한 거예요. 현재 이 사건에 용의자를 추정할 수 있는 물적 단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추정부터 시작을 해서 이 추정이 신빙성이 있는가에 대한 확인을 해나가는 가정법 추리가 있는데요. 일단 유력해 보이는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사망한 피해자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있는 자에 의한 살인일 가능성입니다. 파출소 안에서 경찰관을 살인한다 라는 것은요, 무모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범인의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행위가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6군데나 찔러서 잔인하게 살해했다라는 것은 범인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당장 이 사람을 살해해야만 한다라는 나름의 동기가 강하게 작용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아마도 원한 관계에서 의해서 벌어진 피해자와 범인이 서로 얼굴을 알고 있는 면식 관계인 자의 범행일 가능성이 있겠죠. 두 번째는 파출소 담당 구역이라고 하는 그 관내에서 어떠한 범법 행위로 인해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들과 갈등을 겪어본 사람일 가능성이에요. 실제로 이 사건이 벌어지기 며칠 전에 사망한 그 경찰관 피해자가 한 여성 민원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도중에 얼굴에 상처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이 여성 민원인에게 공격을 받은 거죠. 이것을 근거로 어떤 이 사건의 연관성을 찾으려고 했지만 혐의점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파출소가 담당하는 사고들의 특징은요, 사람 대 사람 사이의 분쟁이나 어떤 서로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에 따른 사건들이 주를 이룹니다. 예를 들자면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들이 그렇죠. 음주 측정 거부죄라는 게 있습니다. 경찰이 3회 이상 측정을 요구했지만 당사자가 이것을 계속 거부하게 되면요, 범법 행위로 규정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법으로는 명시되어 있는 조항이긴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경찰관에게 포관과 욕설을 하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할 수가 있고요, 어떠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점잖게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마다 경찰관 입장에서는요, 상황에 따라서 유연성이 생기거든요. 정상 참작이라는 게 된다는 거죠. 교통신호 위반의 경우에도 경찰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지만 벌금을 먹이지는 않고 그냥 봐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경찰관과 어떤 그 당사자 사이에 한 번만 봐달라, 그럴 수 없다라는 이런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경찰의 그 업무 처리 방식에 불만을 품은 사람의 범행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가능성인데요. 이 사건은 살해와 동시에 총기 탈취라고 하는 문제도 보이고 있죠. 범인 입장에서는요, 파출소라는 공간은 상당히 긴박감이 좀 느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곳에서 경찰을 살인을 했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택 중에 가장 빠른 방법으로 도망쳐 나와야 하는 심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이 되었을 텐데 총을 가지고 도망쳤단 말이죠. 이것으로 봤을 때 범인의 목적은 총기를 빼앗기 위함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세 번째 가능성이 사실이 된다면은 범인은 총을 이용해서 2차 범행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다면 범인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상황이 되는 파출소 내에 경찰 혼자 남아있는 틈을 노리기 위해서 한동안 이 파출소를 관찰했을 겁니다.
경찰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만한 사람이라면은 전과자일 가능성이 좀 높겠죠. 경찰도 이 점을 염두에 뒀었고요. 인근에 불량배와 정신병 이력이 있는 사람, 전과자와 최근에 출소한 우범자 약 300여 명을 조사해 봤지만 단서가 될 수 있을 만한 정황들은 포착되지가 않았었다고 합니다. 사건이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자 경찰은 수사 규모를 늘렸어요. 약 2만여 명의 연 인원을 동원을 해서 4개월간의 장기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래도 사건의 진척을 보이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수사가 미진하던 가운데 2003년 1월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게요. 음식점에서 절도를 벌이다가 붙잡힌 21살의 남성 3명을 검거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세 사람은 특수 절도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경찰이 조서를 작성하면서 이 피의자들의 진술을 듣고 있는데 음식점 절도 외에 다른 여죄가 더 있는지를 추궁하던 도중에 이번 경찰관 피살 사건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듯한 정황들이 포착되었던 거죠. 경찰 눈에. 경찰이 이 부분을 더 강하게 추궁을 해보니까 얼마 뒤에 이들은 자신이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에 대한 범행 일체를 자백을 하게 됐고요. 사건이 발생하고 123일 만에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진범을 잡게 되는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알려진 이들의 범행 과정은요, 사건이 일어나기 4달 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전주 시내에서 이들이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망한 백경사의 단속에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압수당하는 일이 생겼었죠. 이것을 찾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찾기 위해서 파출소에 갔다가 혼자 근무 중이던 피해 경찰관을 만나서 시비가 붙었고요. 이들이 홧김에 흉기를 빼들어 살해한 뒤에 권총을 빼앗고는 달아났다라는 자백을 했고, 그렇게 살인을 한 뒤에는 전주 시내의 빈집에 숨어 살다가 그 식당과 좀 가정집들을 돌면서 절도를 벌이던 도중에 검거가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백성기 경사 피살 사건은요, 범인들이 자백을 하면서 사건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은 순서는 이 피의자들을 검찰로 인계해서요, 재판이 열리고 형이 구형되면은 사건이 최종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이 3명의 조사로 얻은 자료라고는 심증과 자백뿐이었습니다. 이 셋을 정말로 범인이다 라고 입증할 수 있는 물질적인 증거가 단 한 개도 없는 상태였어요. 이게 경찰에 굉장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살인사건의 입증에서 꼭 필요한 3가지가 있어요. 사체, 범행 동기, 그리고 살해 흉기가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사라진 권총과 피해 경찰관을 살해할 당시에 사용된 흉기를 용의자들 검거 후에도 찾아내지 못했었던 거죠. 이 상태로 재판이 열렸고요. 용의자로 지목된 이 3사람은 결국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이 구타와 가혹행위에 의해서 허위 자백을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백 내용을 번복해버립니다. 경찰은 당시 용의자들이 부모님 앞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을 한 것이다 라면서 강압수사에 대한 반대 주장을 했지만 이때 또 언론사가 끼어들어요. 그래서 경찰의 폭력 수사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면서 경찰청과 대립하는 일도 생겼고, 이미 현장 검증까지도 마쳐버렸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끝내 재판에서는 이들의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날 용의자들이 했던 법정 증언들은요, 그동안의 경찰 수사를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발언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이 용의자 3명 가운데 2명만이 음식점 절도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2달 뒤에는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일단락돼버립니다. 결국 이 사건은 경찰이 2만여 명을 동원해서 4개월간 밤을 새가면서 조사한 사건인데, 결국 이 사건이 피살된 백성기 경사 사건이 아니라 음식점 절도를 해결한 꼴이 됐던 거죠.
현재 경찰은요, 이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수사를 하고 있지만 15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까지 미제 사건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이 세 명에게 유력한 정황들이 있었지만 범인이 아니라고 한다니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서 일단 인정한 채로 그 다음을 좀 생각해 봐야겠어요. 그러면 범인은 누구인가 하는 점이죠. 당시 부검 결과로는요, 백선기 경사의 사체에서는 저항흔이라는 것이 발견되지가 않았답니다. 그리고 현장 조사에서는 경찰을 살해하고 권총을 훔쳐내면서도 현장에는 지문이나 족적들을 전혀 남기지 않았었다 그래요. 경찰관이 저항흔이 없이 살해를 당할 정도였다면은 아마 전혀 상대를 경계하지 않았었다라는 뜻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범인은 여러 명이었을 가능성은 사실 좀 낮아 보입니다. 여러 명이 모여서 한 사람을 살해한다 라고 하면 피해자의 몸에서는 2가지 이상의 흉기로 인한 상처가 발견이 됐어야 하는데 그러진 않았었거든요. 범인이 만약에 여러 명이라면은 파출소 안에 여러 명이 들어갔어요. 경찰관 1명을 노리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범인들은 피해자 단 한 사람에게만 집중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한 명은 흉기를 들고 찌르는 역할을 맡았을 거고 나머지 범인들은 피해자의 팔다리를 잡거나 제압하는 등의 행동을 했었겠죠. 이런 경우 피해자가 흉기에 의한 저항흔은 아니지만 신체에 강하게 압박되었던 흔적들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부검 결과를 보자니 이런 것들은 모두 해당이 되지가 않고 파출소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는 공간에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살해 후 도주가 가능하려면은 조직된 형태의 범행보다는 단독으로 행동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리지어서 다녔다면 목격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살인 현장에 범인이 만약에 셋이나 된다고 하면은 흔적 없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좀 쉽지가 않아 보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면식범에 의한 단독 범행일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한 그 경찰이 검거했었던 그 3명이 범인일 가능성은 아직도 좀 높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 따라 생각을 한다고 할 때도 나머지는 파출소 주변에서 좀 망을 보는 듯한 감시 형태를 보였을 것 같고 직접적인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파출소 내에 침입한 사람은 1명이지 않을까 이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피해자의 혈흔이 바닥에 떨어져 있던 것으로 봐서 범인은 범행 후에 파출소 뒷문을 통해서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정황상 범인이 용의주도한 면이 있고 사건이 일어난 파출소 내부와 주변 지리 사정에 밝은 사람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범행 전에는 아마도 미리 답사를 했을 것이고요. 범죄라는 행위에 상당히 익숙한 인물일 가능성이 높겠죠. 범행 동기를 따져보자면은 사건 소개에서 말했었던 그 총기 탈취가 주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그래도 현재 밝혀진 자료상은 가장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범인의 심리로 생각해 볼 때 방금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그 다음 행동은 현장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게 상식적이에요. 만약에 조금의 여유가 더 있다면은 자신의 살해 과정을 되짚어 보면서 자신이 남겼을지 모르는 흔적들을 지우고 도망치고 싶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경찰이 근무하는 파출소라고 하면은 이런 심리는 더 크게 작용을 할 거예요. 그런데도 범인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권총을 빼앗아갔다는 거죠. 애초에 권총을 노리기 위해 저지른 범죄일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권총만 찾아낸다라고 하면은 범인이 쉽게 잡힐 것 같아요. 하지만 경찰 수사를 통해 권총을 찾는 것은 현재 상태로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파출소에 근무 중인 경찰관이 2명만 되었더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현재 국내 지역 파출소는요, 순찰을 나갈 인원이 부족할 정도의 인력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는 곳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요. 인력 부족에 의해서
1인 순찰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범죄 진압도 힘든 상태이고, 경찰관 피습이나 총기 탈취의 위험성이 계속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요, 외근 경찰 보직에 대한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경찰관들이 순찰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보직을 기피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 자리가 진급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입니다. 파출소는 방범부서에 있거든요. 그런데 형사, 수사, 정보, 인사부서에서는 매년 경찰 진급자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방범부서에 있는 경찰관들은 진급되는 경우가 상당히 적고 거의 진급 대상자에서 소외되어 오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쪽으로는 가지 않아 하는 거고요. 그렇게 파출소에 인력 부족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파출소에 인력 부족 현상이 생기다 보니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파출소의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곧 우리 안전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은요, 결국 우리나라 방범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인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시 생각하면서 정작 그것을 가장 먼저 담당하고 있는 파출소와 방범부서를 소외하고 있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02년 9월에 발생했었던 전주 파출소 경찰관 살인사건이었습니다. 미스터리 사건 진행하는 신지우입니다. 2010년 7월 26일 서울특별시 강남경찰서 강력반에 소속된 형사 이씨는 늦은 시간까지 근무를 한 뒤 퇴근길에 근처 지구대에 들러 수사 중이던 사건 자료를 복사하고요. 친하게 지내던 형을 만났어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고 이 형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강력반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과음을 한 탓에 출근 시간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던 것이죠. 이 형사는 서둘러 출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바로 경찰서에 가지 않았고 담당하고 있는 강남 지역의 절도 사건 현장에 들렀어요. 그리고 끝내 경찰서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사람들은 이 씨의 실종 신고를 했어요. 전날 술을 마시고 한 방에서 자던 형 임 씨도 경찰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통화를 들었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어요. 이 씨의 신분은 경찰이라서 추적이 비교적 쉬웠습니다. 이 씨의 차에서 내비게이션을 확인해 보니까 최종 목적지가 부산 소재의 차량 정비 사업소였던 거죠. 출근이 늦은 상황에서 사건 현장에 들렀다가 말없이 부산까지 가야 했던 이유는 대체 뭘까요? 그리고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이 씨가 결국 발견됐습니다. 자, 이 씨는 사라지던 날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10년 9월 29일 이날은 기록적인 더위가 있던 여름이었습니다. 충청북도 영동군에서 어느 주민이 길 옆 저수지를 지나가던 중 특이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이상한 물체가 떠 있던 거죠. 호기심이 들어서 이 물가로 내려가 물체를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체가 사람의 머리라는 것을 알게 됐죠. 깜짝 놀란 주민이 119에 신고하면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출했지만 이미 사망한 뒤였습니다. 시신을 건져 올려 봤더니 이 당시 날씨가 너무 더웠기 때문에 시신 부패가 심하게 진행되고 있었고요. 물에 빠진 상태라 얼굴이 다 부어가지고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사망사건이니까 시신을 경찰에 인계해야 되겠죠. 경찰에 전화를 하고 구급대원들이 이 신원이라도 확인해 보려고 주머니에 들어있던 유류품들을 꺼내봤어요. 여기서 신분증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며칠 전에 실종됐던 강남경찰서 형사 이 씨였던 거예요. 실종자를 찾았지만 발견 전까지의 정황이 너무 이상했죠. 내비게이션엔 부산으로 찍혀 있었지만 정작 충청북도에서 발견된 겁니다.
경찰은 사건의 내막을 알기 위해 이 씨의 사망 전 행적들을 추적해봤어요. 부산으로 가려던 중 경부고속도로에서 차 사고가 났었고 근처에 있는 충북의 영동병원으로 옮겨진 사실이 드러납니다. 병원을 가봤습니다. 여기서도 이 씨는 이상한 행동을 했던 게 밝혀졌어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병원 간호사에게 잠시 화장실을 갔다 온다며 병실을 나간 뒤 그대로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상한 점들은 사실 이전부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경부고속도로에서 차 사고가 났을 때 출동한 경찰과 차량을 견인하던 사람들은 이 씨의 행동이 어딘가 수상해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 씨가 몰았던 차량은 오른쪽 가드레일에 부딪힌 다음 반대로 방향을 틀어서 차선을 가로질렀고 그대로 다시 중앙선 가드레일에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차량이 파손될 정도인데다 운전자도 다칠 만한 사고거든요. 그런데 정작 사고를 당한 이 씨는 외관상으로 크게 문제가 없어 보였던 거예요. 사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처음에 음주로 인한 사고였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알코올 측정을 해봤는데 또 반응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대신 사람이 약간 어눌해 보인다고 했어요. 아마 사고의 충격으로 넋이 나간 것 같아 보였습니다. 자세한 검사를 해야 되니까 이때 병원으로 옮겨진 거고 CT 촬영을 했습니다. 이때 검사 결과는 두개골 윗부분이 골절돼서 정수리가 심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거든요. 이 정도면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이 씨는 간호사에게 거짓말을 했고 혼자 병원 밖을 나갔던 거죠. 이렇게 사라진 이 씨가 정작 충북의 영동 저수지에서 실신으로 발견됐고요. 자세한 조사를 위해 최초 신고가 있었던 강남경찰서로 인계됐습니다. 이 형사에겐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만 일어나고 있었어요. 우선 정확한 사인을 알기 위해 부검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위에서 어떤 약물이 검출됐죠. 디펜히드라민이라는 종합감기약이나 수면유도제의 성분으로 사용되는 약물인데요. 중추신경을 억제하고 뇌의 판단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 약을 먹고 운전하면 절대 안 됩니다. 형사였으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알았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운전을 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면 언제 이 약을 먹었는지도 시간을 한번 추정해 봐야 하는데 경부고속도로 당시 이야기를 생각해 보자면 차 사고가 났을 때 구급대원이 괜찮은지 물어봤습니다. 이때 말투가 어눌했었고 반응도 둔했다는 진술이 있었어요. 아마 이 사고 전에 먹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부산으로 가기 전 집에도 잠시 들렀던 게 확인됐습니다. 이때 바나나를 먹었다고 했거든요. 아마 여기서 먹었을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바나나는 위에서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바나나를 먹을 때쯤 약도 같이 먹었다면 둘 다 소화되지 않아서 바나나가 발견됐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약만 검출됐다는 것은 바나나를 먹고 시간이 일정 지나고 난 뒤에 약을 먹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로 봤을 때 교통사고가 났고 충북에 있는 영동병원으로 옮겨져서 약을 처방받고 먹었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당시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는 이 씨가 링거만 맞았고 약은 전혀 먹지 않았다는 진술을 했거든요. 영동병원에서 이 씨가 발견된 저수지로 가는 길에 약국은 없었습니다. 저수지 반대편에는 몇 군데 있었어요. 하지만 이 씨를 목격한 사람은 여기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씨는 이 약을 어디에서 받아서 먹었다는 걸까요? 만약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했었다면 굳이 감기약을 먹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경찰이 이 씨의 건강보험 기록을 조사해보니 이런 성분이 들어간 약을 처방받은 이력도 없었어요. 대체 왜 디펜히드라민을 먹은 것인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부검에서 발견한 사실은 약물에 의심되는 상처 하나가 더 있다는 것이죠. 줄에 목이 졸린 것처럼 보이는 흔적이었고요. 이 상처가 꽤 깊었습니다. 아마도 줄에 피가 고일 정도로 강하게 졸린 흔적이었어요. 스스로 목을 맸다면 저수지에서 발견될 수는 없었겠죠. 이것은 타살의 정황이 명백해 보이는 흔적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씨가 자신의 처지를 피곤해 목숨을 끊은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유족이 이 판단을 믿을 수 없죠. 사라지기 전에 했던 일이 친한 사람을 만나 술을 마셨고 늦게 일어났지만 경찰서에 전화를 받으면서 출근했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결론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 수사할 의지가 없어 보였어요. 그러자 사건에 관심을 가진 국내 방송사가 정확한 사인 분석을 위해 국내와 일본 법의학자들에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씨가 저수지에 빠지기 전 이미 숨진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했어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물에 빠져 사망하면 물이 기도뿐 아니라 식도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위에서도 어느 정도의 물이 발견돼야 하는데 그러진 않았고 폐에서만 플랑크톤이 검출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혈액순환이 멈춘 상태에서 물에 빠져야 생길 수 있는 결과예요. 그리고 이 씨의 죽음에 더 큰 미스터리한 점도 드러났습니다. 폐에서 10여 종의 플랑크톤이 발견됐는데 이 중에 디틸륨이라는 종이 섞여 있었던 거죠. 문제는 디틸륨이 이게 바다에서만 서식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저수지에서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씨가 발견된 곳은 저수지인데다 충청북도 영동이라서 바다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왜 바다에서 사는 플랑크톤이 이 씨의 폐에서 발견됐냐는 겁니다. 결국 이 사실은 이 씨가 저수지에 빠지기 전 다른 장소에 있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사실 여기까지의 추론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2010년도면은 국내에 이미 과학 수사가 들어온 시점이고 오랫동안 분석할 필요가 있는 증거들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부검에서 플랑크톤의 종류까지 분석한 건 아니었던 겁니다. 어려운 일이 아닌데 왜 이 사실을 알아내지 못했냐는 것이죠. 이 문제를 두고 국과수 관계자는 검사 결과를 옮겨 적는 과정에서 오타가 났던 것이고 최종 부검 감정서를 미처 수정하지 못해서 생긴 결과라는 변명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씨가 저수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는 조금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저수지가요, 수심이 2m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인 남성이 물에 빠져서 익사하기 힘들 정도의 깊이고요. 유속도 느린 편입니다. 빠진다 해도 휩쓸려 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곳이라는 거죠. 형사나 되는 사람이 이런 물에 빠졌다고 사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 씨가 사라진 날엔 저수지에 8명의 낚시꾼들이 와 있었고요. 그 다음 날엔 18명이 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물에 빠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씨는 29일에 발견됐을 때 이미 부패가 진행된 상황이었죠. 그럼 며칠 전에 사망했었다는 이야기인데 목격자가 없는 건 이상합니다. 사람이 저수지에 빠져 사망하는 경우에 주로 생기는 증상이 있어요. 호흡곤란이 오면서 발버둥을 치기 때문에 바닥에 흙을 걷어차거나 팔을 허우적거리면서 물속의 해초나 모래 같은 것들이 5단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씨의 몸엔 이런 것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기에 납득이 가지 않는 목의 상처와 부패 상태, 그리고 폐에서 검출된 플랑크톤을 볼 때 이 씨는 다른 장소에서 타살됐고 저수지에 유기된 곳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경찰의 주장대로 이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분명한 동기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사망 전까지 어떤 자살 징후도 없었고 경찰이 자살 이유로 발표한 처지 비관도 유족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발표였습니다. 처지 비관이라면 경찰보다 가족이 더 잘 알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타살이 명백한 정황과 증거가 있는데 왜 경찰은 사망 원인을 자살로 판단하는 것일까요? 가족은 이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이유가 전혀 없었고 평소 직장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갑자기 죽어야 할 이유가 대체 뭐냐는 것이죠. 계속된 논란이 생기자 경찰은 말을 바꿉니다. 자살은 아니지만 타살의 증거도 찾을 수 없다면서 수사를 종료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경찰의 행동이죠. 따라서 이 사건은 아직 의문점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이 씨의 사망 전까지 있던 여러 수상한 정황들을 알아봐야 하는데요. 이 다음 내용이 경찰의 수사를 믿지 않겠다는 뜻이 되지는 않지만 해소되지 않는 궁금한 점들이 너무나 많고요. 경찰이 서둘러 처리하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이 씨의 사망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씨가 실종되기 전날인 2010년 7월 26일, 친한 형으로 알고 지내던 임 씨와 술을 마셨습니다. 선릉역에서 양주 4병을 마셨고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임 씨의 집에서 잠깐 눈을 붙인 뒤 아침에 반장의 전화를 받고 급하게 출근했다고 증언했어요. 그런데 가족들은 임 씨의 증언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씨는 술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었고요. 동료 형사들도 이 씨는 맥주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주량이 약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그래도 술을 마신 거라면 다음날 늦게 일어나 경부고속도로에서 차 사고를 낸 것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음주 측정에서 알코올 반응은 나오지 않았고요. 순찰 대원들도 이 씨에게서 술 냄새는 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병원 응급실에서 혈액 검사도 했는데 이때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1% 미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임 씨의 진술을 의심하고 있는 거죠. 이건 더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조사한 대로라면 임 씨는 같이 마셨다는 표현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편의상 술자리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마셨다고 표현했는지 아니면 정말 이 씨도 술을 같이 나눠 마신 것인지 이것을 좀 더 정확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짓말을 했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 표현이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같이 있었을 뿐이고 술은 혼자 마신 거라면 임 씨가 혼자 양주 4병을 마셨다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꽤 많은 양이죠. 임 씨의 주량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수상한 건 마찬가지예요. 일단 임 씨의 증언을 믿는 쪽으로 생각해 봐도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재웠다고 이야기한 부분이 다시 의심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들의 직업 특성상 수사하고 있는 내용이 유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동료 형사나 같은 부서 경찰 관계자가 아니면 다른 사람 집에서 잠을 자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중요한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사건 발생 12일 전 이 씨와 임 씨는 업무상 처음 만난 사이였다는 겁니다. 양주를 4병이나 마시고 그 집에서 잘 정도로 친분 있는 사이가 아니었던 거죠. 이날 임 씨는 다른 경찰 정부원도 소개시켜줬습니다. 이 사람은 박 씨라는 인물이었어요. 박 씨의 말을 들어보니 좋은 동생을 알고 있다는 임 씨의 전화를 받고 나가보니까 그곳에 이 씨가 있었다고 진술했거든요. 이 씨도 마침 형사라는 것을 알고 거부감 없이 소개를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사건 발생 2, 3일 전에 이 씨와 박 씨가 따로 만난 적이 있었어요. 박 씨는 자신의 집이 부산 연산동이니 언제든지 놀러 오라는 말을 했고 이 씨도 부산에 가게 되면 들리겠다는 대답을 했는데요. 이 뒤로 임 씨와 이 씨가 술을 같이 마신 뒤에 다음날 이 씨가 사라졌고 사망한 채로 발견됐던 것이죠. 여기서 박 씨의 등장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씨의 차 내비게이션에 찍혀있던 최종 목적지가 부산의 어느 차량 정비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박 씨는 아마 자신을 만나러 오던 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차량 정비소 위치가 박 씨의 집과 1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 정보원인 임 씨와 술을 마신 뒤 같이 자고 나서 경찰서 반장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고 급히 나갔다는 이야기는 신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씨는 강력계로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됐었고요. 계급이 순경이에요. 동료 형사들에게 물어보니 대체로 황당해하는 반응들이었습니다. 지각을 한다는 이유로 반장이 순경에게 직접 전화할 일은 없고 그럴 경우 바로 위에 상사가 전화하는 게 보통인데 형사는 2인 1조로 항상 다니기도 하고요. 출퇴근 시간도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지각이라는 개념도 없다고 말했거든요. 이 씨가 이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알아보니 당시 이 씨에게는 바로 윗사람이나 같이 다니는 형사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씨는 자신이 산에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주변 사람들에게 고민을 이야기한 적도 있었거든요. 이 씨 사망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서는 평소 이 씨가 여자친구 문제로 고민이 많았고 이 문제로 한참 괴로워하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했지만 유가족의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헤어진 지는 한참 지났고 사망하기 전에도 이성 문제는 전혀 없다고 밝혔었거든요. 그런데도 경찰은
유가족에게 이성 문제로 우울증을 겪은 이 씨가 처지를 비관하면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언론에 밝히자고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평소 숨길 것이 없을 정도로 가족 관계에 큰 문제도 없었고요. 이성 문제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왜 이런 기사를 내자고 한 것일까요? 당시 이 씨는 근무하던 경찰서와 일대 유흥업소 간의 유착 관계를 조사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이 씨가 사건을 조사하던 때에도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요. 그 전부터 경찰과 유흥업소 간의 비리 의혹은 계속 이야기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의혹 수준에서만 계속 끝났고 관계된 사람들은 검거되지 않고 있었죠. 사건을 취재하던 방송 관계자는 유흥업소 업주를 통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경찰에게 관 작업을 해야만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관 작업이라는 게 뒷돈을 주는 거죠. 그래야 언제 단속을 나오는지 미리 기간을 경찰에게 받았다가 이 단속 기간에 영업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일반 업소처럼 위장하면서 불법 영업을 계속 해온다는 것이죠. 경찰과 유흥업소 간의 유착관계는 당연히 있다고 말한 겁니다. 이 씨는 이것을 조사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지죠. 유가족은 평소 이 씨가 정의감이 강했고 근무 기간 동안 많은 표창도 받으면서 성실하고 직업에 대한 사명감도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조사하다가 사망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씨가 믿고 있던 사건이 많았을 뿐더러 강력반으로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큰 사건을 무슨 수로 수사할 수 있겠냐면서 부인했어요. 계속된 유가족의 항의와 각종 방송사에서 경찰의 이런 이해되지 않는 판단을 알리며 언론 보도가 계속되자 여론의 압박으로 경찰이 수사 발표를 정정합니다. 타살이나 자살이 아닌 사망사건으로 종결한 거죠. 한 발 양보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양보로 해결될 만한 사건은 아니고요. 여전히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죠. 지금도 유가족은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청하는 중인데요. 한마디로 이 사건은 타살의 의혹이 너무 많은데 경찰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의문사 처리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진실이 밝혀질지 그 전에 경찰은 왜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죠. 이용준 형사입니다. 이용준 형사가 당한 의문의 죽음은 아직까지 이렇게 제대로 밝혀진 것 하나 없이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이 사건이 지금 발생한 지 9년이 지나고 있어요. 사건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2019년이죠. 가장 큰 사건 중 하나였던 강남 유흥업소에서 일어난 범죄의 피해자들, 이 사람들의 고발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버닝썬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도 버닝썬 사건과 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죠. 버닝썬 사건도 강남경찰서와 유흥업소 간의 유착이 강하게 의심됐고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용준 형사 의문사 사건이 연관이 있다는 생각에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충분히 사건을 재수사할 수 있는 능력과 정보도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수사할 의지를 현재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이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미제 사건이라도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쫓아가다 보면 해결되지 못해도 뭔가가 계속 나오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건의 내막이 밝혀질 가능성도 생기긴 하죠. 계속 사실에 조금씩 근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은 미제가 될 만한 사건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경찰이 수사 의지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뒤에 관련된 이야기 계속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제로 만들어지고 있는 강남경찰서 이용준 형사의 의문사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좀 경찰의 무능함이 좀 보이는 그런 사건이죠. 제 유튜브 채널이 뭐 이런 범죄 사건 사고를 다루지만 다른 비슷한 채널들과 좀 차이가 있어요. 확실한 차이가 절대로 경찰이나 검찰을 욕하지 않는다입니다. 이들에게 불만을 표출하지 않는다입니다. 저는 이제 사건을 다루고 이제 영상을 만드는 취지가 있는 그대로의 현상만 보고 원인을 파악하자 뭐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은 좀 표출하지 않는 편이죠. 그런데도 이 사건은
너무나 경찰이 의지가 없어 보여요. 무능하지 않습니다. 한국 경찰은요. 하지만 의지는 없어 보입니다. 이 씨가 교통사고로 영동병원에 옮겨졌을 때 치료를 받던 중에 갑자기 뛰쳐나갔죠. 그런데 바로 다음날 병원에 어떤 남성이 전화를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집니다. 자신을 이 씨의 가족이라고 소개하면서 이 형사는 괜찮고 무서워서 도망갔을 뿐이니 걱정 말라 라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용준 형사와 관련이 있고 최소한 관련 없지만 신병과 관련된 문제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겠죠. 이 사람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 사람 조사하지 않았어요. 이용준 형사의 사망 전 통신기록 조회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의심이 갈 만한 사람들을 용의선상에 올려놓지도 않았고요. 유가족에게도 이용준 형사의 통신기록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경찰이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설명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서 이용준 형사가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때 차를 견인하면서 이제 형사들이 차량 내부를 수색하면서 내비게이션의 그 부산 위치를 알게 되는 거죠. 이때 차 안에 카메라와 다른 지구대에서 복사했던 자료도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 자료를 이용준 형사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는데요. 경찰이 찾아온 거예요. 이 사건 조사 자료로 써야 하니까 넘겨달라고 이제 부탁한 거죠. 가족이 당연히 의심 없이 줍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정작 이 자료를 조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족에게 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가족이 이걸 지금 굉장히 후회하고 있어요. 복사본이라도 줬어야 되는데 원본을 그냥 주고 복사본을 남겨두지도 않았던 거죠. 경찰이 오랫동안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수사를 중단하라는 짓이 내려오죠. 이렇게 미제가 되는 건데요. 그때부터는 뭐 어쩔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가족은 나름의 조사를 계속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났을 때 결국 경찰보다 더 많은 자료를 갖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가족이. 그러다 보니까 뭐 그것이 알고 싶다나 뭐 궁금한 이야기 이런 시사 프로에 사건 가족들이 나오게 되면은 미드 사건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유가족이 그동안 조사한 내용들을 봤을 때 경찰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진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경찰이 무능해 보이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건데 이 사건은 가족이 보관 중이던 자료를 경찰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가족도 더 이상 조사해볼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중이죠. 이 사건이 최근에 일어난 사건 중 가장 의문점이 많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버닝썬 사건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좀 보이면서 경찰과 유흥업소 간의 유착과 이용준 형사 의문사 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하는 청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여기에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만약 부실 수사였던 게 밝혀진다면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중요한 건 우리나라 경찰 실력 정도면요.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해결할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해결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996년 아주 더웠던 8월 우리나라 경찰을 바짝 긴장시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갑호 비상령이 발령된 거예요. 갑호 비상령은 테러나 대규모 재난, 국가 간의 정상회담 정도 이런 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발령됩니다. 경찰의 비상시 발령엔 단계가 있어요. 갑호, 을호, 병호, 경계 강화, 작전 준비로 나뉘는데 갑호는 가용 병력의 100%, 을호가 50, 병호는 30%를 동원합니다. 이날 발령된 경찰 비상 경계령은 가장 높은 단계였어요. 집에 있던 경찰까지 모두 대기하는 총동원 체제였다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이길래 대한민국 경찰이 최고 비상단계 체제로 들어갔던 걸까요? 이날 전국의 모든 경찰서로 충격적인 소식이 전달됩니다. 8월 9일 새벽 5시 서울 송파구의 잠실 1파출소에서 근무하던 46살의 조성호 경사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었어요.
뒤통수 상처가 심했고 피를 많이 흘리는 위급한 상태라 바로 근처 병원에 옮겨 응급 조치를 했지만 뇌수술 끝에 결국 같은 날 오후 4시 10분 사망합니다. 여기에 조경사가 소지하던 389경 리볼버 권총 한 자루와 실탄 3발, 공포탄 2발, 탄띠가 같이 사라졌어요. 정황상 누군가 조경사를 공격하고 빼앗아 간 것으로 보입니다. 파출소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총까지 없어지다 보니 경찰은 가포 비상령을 내릴 수밖에 없던 거예요. 대체 조경사를 공격한 사람은 누구이며 어떻게 경찰이 파출소 안에서 공격을 받아 사망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이 자세한 이유를 알아봐야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초 발견자는 같은 파출소에 근무하는 28살의 정순경이었습니다. 새벽 5시쯤 순찰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1층 방범원실에 들렀다가 여기에요. 쓰러진 조경사를 발견한 겁니다. 이미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래요. 방범원실이라는 곳이 좀 생소하게 들리죠. 예전에는 방범대원이라고 해서 경찰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을 위해 모인 일반인 단체예요. 주로 아빠들로 구성되어 있긴 하죠.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파출소의 일을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방범대원들이 순찰 교대를 하면서 쉬거나 대기하는 방으로 쓰이던 곳인 거죠. 여기서 조경사가 발견된 거고요. 놀란 정순경이 바로 2층에 자고 있는 파출소장 임경유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조경사를 급히 병원에 옮겼지만 살아나지 못합니다. 중요한 점은 조경사가 이 방범원실이라는 곳에서 발견됐다는 거죠. 그 당시 방범원실은 방범대원 외에도 조사할 사람이 많아서 급할 경우 임시 조사실로 쓰거나 찾아오는 손님을 접대하는 방이었습니다. 손님이나 조사받을 누군가가 찾아왔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하지만 정작 근무 일지를 보면 이날 이 방을 사용했다는 기록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업무 외적으로 조경사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들렸을 가능성이죠. 그래서 방범원실에 들어가 이야기를 하다가 싸움이 생겼을 이런 가능성도 있긴 할 거예요. 당시 파출소 근무자들 말을 들어보니까 이 방범원실에 외부인은 절대 들이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조경사와 개인적으로 아는 관계의 사람이지 않을까, 이 가능성을 크게 봤습니다. 아니면 조경사의 권총을 처음부터 노린 계획범죄일 수도 있겠죠. 경찰은 이런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수사에 들어갑니다. 사건이 뉴스로 크게 나왔는데요. 김영삼 전 대통령도 사건에 관심을 보이며 방송을 통해 유족을 위로한다, 이런 말을 보낼 정도였습니다. 경찰은 가포 비상령으로 전국의 병력을 동원해 기차역과 터미널 순찰을 강화했죠. 총을 가져갔다는 점에서 범인은 다른 범죄를 계획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을 겁니다. 여러 금융기관에도 경찰을 배치했어요. 검문을 시작했고 언론이 매일 이 사건을 보도합니다. 그렇게 용의자를 압박하고 목격자의 제보를 받기로 하죠. 서울시 관내의 모든 경찰서는 각각 전담반을 하나씩 만들었어요. 그래서 범인 찾기에 나섭니다. 총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도 해야겠죠. 전경 300명을 동원해서 열흘간 잠실 운동장과 탄천, 석촌 호수, 한강에서 수중 탐색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결국 찾지는 못해요. 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사건 현장이 파출소니까 CCTV를 확인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1996년 사건이거든요. 이때는 파출소에 CCTV 설치가 안 돼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설치가 의무화된 거죠. 그럼 CCTV도 없으니까 현장 조사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한 조경사의 왼쪽 눈과 팔엔 구타당한 흔적이 있었어요. 왼쪽 눈썹 위에는 자상이 있었고 머리에 수십 군데 구타당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주로 왼쪽에 상처들이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범인은 오른손잡이란 이야기가 됩니다.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두개골 함몰에 의한 뇌손상과 과다출혈이었어요. 두개골이 함몰될 정도의 충격이면 범인은 흉기로 둔기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둔기를 미리 준비했을지 아니면 파출소에 있는 어떤 물건을 들어 공격했는지, 이것도 중요한 점이 되겠죠.
얼굴에 집중 공격을 하는 경우는 이게 아는 사람들에 의해 생기는 우발적인 범행의 정황이거든요. 만약 계획된 범죄였다면 빠르게 도망쳐야 합니다. 그러면 범인은 일격을 노리려고 할 거예요. 우발적이라면 흉기는 미리 준비한 게 아니라 파출소에 있는 도구였을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을 겁니다. 경찰은 처음에 소화기를 생각해 봤어요. 이게 타당해 보이는 이유는 파출소 안에 여기 소화기가 4개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에 피가 묻어 있었거든요. 확인해 보니까 이게 조경사 혈흔은 아니에요. 그리고 상처의 모양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소화기보다는 작고 오히려 권총처럼 작고 단단한 물건에 의한 상처로 확인되거든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평소 조경사와 안면 있는 사람이 경찰서에 와서 이야기를 하다 어떤 이유로 둘 사이에 감정이 격해졌고 몸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범인은 이때 조경사의 권총을 빼앗아 폭행하고 달아났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 사건이죠. 이때 파출소에 권총 외에 M16 소총이나 실탄 등 다른 무기들이 더 있었어요. 시건장치에 총을 보관하거든요. 지금은 이게 경찰 혼자서는 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는 근무하던 사람이 무기고 열쇠를 혼자 보관해요.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는 이런 인수인계하는 방식이었거든요. 만약 이때 범인이 권총 외에 무기고 열쇠까지 탈취했다면 더 상황이 위험했을 겁니다. 하지만 권총만 빼앗아서 달아났다는 게 좀 특이해 보이죠. 왜일까 생각해 보니까 범인의 목적이 권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폭행 상황에서 권총이 단단해 보이니까 집어들고 이걸로 때렸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폭행한 물건이 권총이 되는 셈이니까 현장에 남겨두고 간다면 이게 단서가 될지도 모르는 거죠. 자기가 직접 집어들었으니 뭐 지문이 남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가져가지 않았을까 이런 가능성도 있긴 해요. 현장에서 머리카락과 지문 5개 남았거든요. 머리카락은 조경사 거였어요. 그리고 지문은 너무 희미했습니다. 그래서 판독 불능이었어요. 가장 유력한 단서인데 쪽지문은 활용할 수 없었죠. 경찰은 조경사의 재산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왜냐? 경찰관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면요, 뇌물이나 비리에 연루돼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유흥업소 업주가 단속대 잘 봐달라면서 돈을 줘왔다거나 아니면 뭐 경찰이 정기적인 상납을 받는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이런 정황이 있는지 한번 본 거예요. 국세청에 협조를 받습니다. 조경사와 아내 그리고 친인척들까지 16명이 소유한 부동산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어요. 조경사가 숨지기 3년 전에 아내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이 돈의 출처와 조경사 주변 모든 사람들의 재산 증식 과정을 조사해 본 거죠. 그런데 채무 관계에 의한 원한이나 뭐 비리에 연루될 만한 그런 흔적들은 나오지 않았어. 파출소에서 근무하게 되면 유흥업소 단속을 많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 영업이 많은 직종이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영업 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생기죠, 경찰이. 그러면 이 업주에게 원한을 살지도 몰라요. 이 당시 유흥업소 단속이 강화되던 시기이기도 했거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일대, 잠실 주변 유흥업소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의심할 만한 사람은 또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 단서를 찾지 못합니다. 이렇게 사건 3일 만인 1996년 8월 12일 조경사의 연결식이 치러졌어요. 유족과 시내 30개의 경찰서장 등 600여 명이 참석했고요. 시신은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했습니다. 근무 중 사망이었기 때문에 순직 처리되면서 경위로 1계급 특진됐죠. 경찰은 결국 용의자 추적의 단서를 확보합니다. 목격자가 있었어요. 파출소 근처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윤 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4시 20분쯤 윤 씨는 교통사고 관련 일로 파출소에 들렸다고 하는데요. 이때 조경사가 어떤 남성과 이야기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들어가자 갑자기 대화를 멈췄다는 거예요. 이 남성은 키가 170 정도에 체격이 좋았습니다. 스포츠형 머리를 했고요. 나이는 30대 초반처럼 보였다고 진술했어요. 대화가 멈추더니 이 둘 사이에 좀 어색한 느낌이 들었대요. 그리고 이 남자가 갑자기 형님,
그동안 뜸했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이렇게 말하고 나갔다는 거죠. 시간대가 조경사가 근무한 3시에서 5시 사이이기도 했어요. 윤 씨의 진술이 꽤 중요해 보이죠. 이 의문의 남성이 이 사건의 유력 용의자입니다. 인상착의 잘 보시고요. 형님이라는 말투를 사용한다는 거죠. 건달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전에 그러면 조경사가 검거한 사람 중 하나일 수도 있고요. 유흥업소 관계자일지도 모르는 거죠. 사건 현장을 보면은 비교적 깨끗했어요. 폭행 수위에 비해서는. 조경사를 우발적으로 공격했는데 주변 도구를 어지르지도 않고 집어 던지지도 않고 지문도 남기지 않았다는 건 범인이 그 당시 심하게 흥분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의 폭력에는 익숙한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건달에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유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 씨의 진술로 작성된 몽타주예요. 이 당시 경찰은 범인 검거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 서장이 직접 나서서 반드시 경찰의 명예를 걸고 범인을 잡겠다고 자신있게 인터뷰를 했는데 결국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벌어져요. 몽타주의 남자는 찾지 못했고 제보도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결국 영구미제로 남았어요. 1996년 사건이라 공소시효가 15년일 때거든요. 파출소 안에서 경찰이 사망했으니까 이걸 해결하지 못한다는 건 경찰 조직 입장에서도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가포 비상령을 발령했던 것 같아요. 파출소에 경찰 혼자 일한다는 게 잘 상상되지 않기도 해요. 원래 그러지 않는 게 근무 원칙입니다. 그럼 조경사는 왜 새벽에 이날 혼자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당시 잠실 1 파출소는 경찰관 19명과 방범대원 2명인 총 21명이 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2교대가 보편적인데 잠실 1 파출소는 1995년 12월부터 시범적으로 3교대 근무를 시행하고 있었어요. 아마 7명 정도씩 교대하면서 근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왜냐? 경찰청으로부터 외근 순찰을 강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투입되다 보니까 현장에 파출소에는 누군가가 남아야 되는데 한 명밖에 둘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소내엔 근무자 1명, 대기자 1명으로 2인 1조 근무를 해야 됩니다. 경찰 혼자 업무를 보게 놔두지 않아요, 우리나라 규정은. 그러니까 이 파출소는 인력 부족을 겪는 중이었고 범인이 이 틈을 노렸다는 이야기가 되죠. 새벽 시간이라 더 위험했을 텐데 한 명만 파출소에 남길 수밖에 없었다는 건 꼭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위험한 일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것도 2교대에서 3교대로 바뀐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사실 조경사가 공격당하던 당시에 파출소엔 사람이 더 있기도 했어요. 파출소장 1명과 중앙경찰학교에서 나온 실습생 2명인데 실습생은 새벽에 순찰을 나가지 않습니다. 정식 경찰이 아니니까. 소장도 근무 날이 아니었어요. 마찬가지였고요. 다 2층에서 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근무 시간이 아니라 자도 상관은 없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근무자가 1명밖에 나올 수 없는 인력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경찰 인력이 빠듯한데도 3교대로 바꾸고 순찰 강화를 지시한 건 현실적이지 못한 제도와 방침이죠. 파출소 근무자가 1명만 더 있어도 조경사는 이날 사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건이 막 알려졌을 때 언론이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맥없이 무기를 뺏기고 살해당했다면서 공격적인 보도를 했어요. 이런 보도가 경찰에 대한 인식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경찰청과 경찰은 분리할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북한의 체제가 문제지 북한 시민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경찰이 무능력하다, 이런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시스템의 문제를 가장 일선에서 일하는 경찰의 잘못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들은 지시에 따르는 인력인 겁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996년에 일어난 잠실 파출소 조경사 피살사건 파일이었습니다.